네, 오늘 국회에서 정년연장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위 법사위 이렇게 나오고 나면 이제 남은 거는 본회의의 통과만 남게 되죠. 아마 다른 그 경제민주화 법안들하고 소위 묶어서 같이 아마 통과될 것 같습니다. 원래 법 이름은 이렇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년연장법 줄여서 이렇게.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년을 늘리면 지금 우리나라 정년은 대개 57세 정도로 이제 기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57.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데는 55세 또 직급별로 이제 정년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부장급은 얼마, 과장은 얼마, 이사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물론 이제 이사, 정식 이사, 임원이 되면 이제 정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년이 없어진다는 것이 이제 뭐 영원히 일한다는 게 아니고 언제라도 자를 수 있는 임시직이다. 임원은 임시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임원은 임시직원의 줄임말이 임원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임원이 되면 이제 정년 이런 이제 근로규정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정년을 이제 57세에서 일단 60세로 연장하는 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 밑에 이제 이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최강식 교수가 이제 그걸 했고, 위원장을 했고, 저도 뭐 그 위원회에 좀 관여를 했습니다만은 벌써 토론이 시작된 지는 한 6,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 정년을 보면 실제로 이제 57.4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실제 퇴직하는 연령은 보면 53세 정도에 이제 대부분 퇴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논점이 뭐였느냐면 정년을 연장 의무적으로 지금 뭐 57세도 못 채우죠 실제로. 근데 57세 7.4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퇴직하는 것은 이제 53세 주로 퇴직하는데 그걸 60세로 좀 늘리자. 그러면 밑에도 좀 따라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토론의 논점은 이거였습니다. 정년을 연장해서 기존의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 아니다. 는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정년 연장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공청회에 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공청회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 대개 이제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일관되게 또는 한결같이 또는 판에 박은 듯이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럴싸한 긍정적 표현이고 판에 박은 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제 부정적 뉘앙스가 됩니다만은 판에 박은 듯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청년들의 고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나 별 상관이 없거나 거의 상관이 없다. 서로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고 서로 보완적이면 보완적이지 서로 대체적이 아니다. 말하자면 고령자들의 일자리가 정년이 연장되어서 아버지의 일이 늘어난다고 해서 아들이 취직할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경합적이지 않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결같이 펴왔습니다. 대개 이제 정년을 연장을 하자. 60세로. 지금 57세 평균입니다만 이걸 법률로 60세로 늘려주자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정년과 관계없이 젊은이와 고령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경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왔고 저 같은 사람은 무슨 소리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할 과제지만 분명히 영향을 준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그대로 근무하면 아들들의 일자리는 적게 생기는 게 필연적이다. 기업 입장에서 봐봐라.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는 일자리가 여러 개로 분할되어 있어서
노령의 일자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50대와 60대의 일자리가 있고 20대와 30대의 일자리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뭐 하나는 기업체 고참부장일 수 있고 하나는 기업체 뭐 신입사원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고참부장이 나가줘야 신입사원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왜? 신입사원도 늘리고 퇴직할 사람 퇴직 안 시키면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봐야지, 정년 연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노동 분야의 연구자들은 정년도 늘리고 근로자의 권익도 강화되고 이랬으면 늘 좋겠거든요. 늘 그런 쪽으로 베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편향된 시각에 의해서 조사를 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다, 이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제가 많이 합니다만, 국민연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전공하는 복지학과 교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국민연금 제도를 하자고 다 찬성이에요. 왜? 그게 자기도 밥그릇이니까. 그런 제도가 있어야 자기들이 밥그릇이 생기거든요. 연구 과제도 들어오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연구자들에게 정년 연장할까요? 물어보면 온 외국 통계들 다 가지고 오죠. 물론 외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주로 북구 계통, 역시 선진국일수록 정년이 높습니다. 정년이 67세입니다. 물론 나라마다 이 실제는 다 다릅니다. 뭐 이번에도 어떤 연구자들 연구해 보면 프랑스 70세 정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자료에 보면 프랑스 62세 정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어느 게 맞는 얘기인지 저도 답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중인데요. 그 어떤 논문에는 70세로 되어 있고 다른 논문에는 62세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그래서 참 우리가 통계를 인용할 때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든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이런 데 대개 62세가 많고 그 다음에 65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OECD 국가, 뭐 대개 유럽 국가들이죠. 유럽 국가들에 보면 산업사회의 역사가 굉장히 길고, 이런 사회들은 고령화의 충격이 우리보다 빨랐던 이런 사회들은 대개 정년이 이제 67세로 되어 있는 나라군이 있고, 독일도 아마 67세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65세인가요? 제가 좀 헷갈립니다. 근데 대개 67세이거나 65세입니다. 그 67세이거나 65세인데 실제로 이제 퇴직하는 연령들을 보면 67세인 국가들은 한 64세 정도, 65세인 국가들은, 정년이 65세인 국가들은 61세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정년이 65세인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서 OECD 국가 평균을 내보면 약 61.4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3점 몇 세 그만둔다, 평균적으로 첫 번째 직장을 그만둔다 이렇게 본다면, 첫 번째 직장이 되게 이제 좀 급여 생활이 보장이 되고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좋은 직장이죠. 그럼 선진국들이, 되게 OECD 선진국들이 62세라고 보면 우리보다 9살이나 일을 더 하죠. 또 우리는 군대 갔다 온다는 걸 계산하면은 여기다 2년을 더하면 거의 11년이나 사실 선진국 근로자들이 일을 더 합니다. 말하자면 11년이나 더 수입이 있죠. 고정된 좋은 직장의 수입이. 그런 면으로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 정년을 좀 늘리는 게 좋겠다, 다른 나라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년을 늘려야 된다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정년이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왜? 기존 근로자는 노조의 보호를 받죠. 기존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습니다. 노동조합 자체는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또 표하고 연결이 되죠. 단결된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정년을 계속 늘려갑니다. 그래서 정년이 높은 나라 치고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높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무조건 없습니다. 정년이 당연히 높으면 청년 실업률이 무조건 낮습니다. 왜?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코스트를 늘리지 않고 그러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뭐냐? 젊은이의 일자리하고 노인들의 일자리가 충돌하지 않게, 말하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일자리를 놓고 박치기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일하는 만큼 급여를 가져간다고 하는 무정년제, 정년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연장이 아니고 아예 정년을 없애버려라.
정년을 없애버려라. 그러면 일하는 만큼 급여를 가져간다. 그러면 임금 피크 제도 할 수 있고 생산성 급여 제도 할 수 있고 계약 제도 할 수 있는 거다. 급여는 우리는 흔히 고용 유연성 이러면 이제 해고냐 계속 근무냐 하는 유연성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용의 유연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임금의 유연성입니다. 임금의 유연성. 우리는 지금 연공서열로 되어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 일을 하건 안 하건 임금이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최고의 피크에서 떨어져서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바로 퇴직이죠. 기업들은 이 근로자가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건 업종마다 다 다릅니다. 나이가 든 근로자들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업종마다 다 다르고 그것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직종에 따라 업종에 따라 또 그 기업과 산업의 성격에 따라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런데도 좀 더 주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더 생산성보다 더 주고 있다가 견딜성까지 견디다가 못 견디면 아예 내보내는 것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절벽으로 떨어지죠. 그 사람은. 그럴 바에는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주고 만일에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받는 정도라면 누구든지 정년 없이 근무해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최근에 정년을 65세로 늘렸어요. 근데 미국은 정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미국의 이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는 미국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그럴듯한 직장, 우리가 아는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그런 무슨 회사 이런 데 가서 사무실에 가서 보면 계속 근무 연수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훨씬 높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내가 월급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내년에는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후배가 또는 내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나보다 임금이 높을 수도 있고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임금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일하는 만큼 받는다고 하는 원칙이 서 있어서 회사하고 충분히 협상하고 오케이 회사는 이렇게 본다. 오케이 내 실적이 그거밖에 안 되냐 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 임금이 결정되면 이직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다른 직장에 가도 받는 건 똑같으니까 이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계속 근무를 한다. 그래서 안전자리에서 자기의 급여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고도의 유연성 속에서 직업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거죠.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저도 정년제를 차라리 없애버려라 하고 주장하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정년을 늘리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오느냐. 정년을 늘리는데 적용 대상이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입니다.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은 지금도 태양빛이 뜨는 따뜻한 남쪽 나라입니다. 지금도 정말 정년까지 거의 그대로 일할 수 있고 급여 많고 갑노릇 할 수 있고 갑을 할 때 갑 말이죠. 갑노릇 할 수 있고 근데 또 좋아집니다. 또 정년이 3년 늘어났어요. 더 좋아집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 사회가 더 양극화되죠. 더 양극화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무슨 자본가대 노동자 이런 게 아닙니다. 급여 소득자 안에서 소위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이런 데서는 많이 받고 중소기업, 자영업으로 가면 거의 기하선상으로 밀려 내려가는 이것 때문에 양극화가 생기는데 이 엉터리 같은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하는 노동연구자들 또 국회의원들이 정년을 또 늘리는데 어디서부터 적용하느냐. 공기업, 예? 공무원, 대기업 이겁니다. 그럼 등 따숩고 배부른 데는 또 더 좋아져. 햇살이 더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뭘 하느냐.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돈을 더 줘야 되고 전력요금 더 내야 되고 공기업들 다 강제적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더 내고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겁니다. 더 따뜻해지고 그 밑에는 더 추워지는 거죠.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거죠. 이 짓을 지금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년제는 원래부터가 청년 일자리하고 상극관계였습니다. 청년 일자리하고 제가 지금부터 아주 재밌는 옛날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정년이라는 게
근로자라는 노동자 또는 뭐 근로자라고 불러도 좋고 노동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만은 노동자라고 하는 계급이 생긴 것은 소위 enclosed movement로 소위 뭐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은 뭐 공유지의 비극할 때 뭐 양떼가 초원에 풀을 다 공유지의 풀을 다 뜯어먹었다. enclosed 바운다리를 쳐서 사적 소유권을 확립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보호되더라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공유지 비극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enclosed 된 그 울타리의 바깥에 존재하던 고향을 떠나게 된 농부들이 근로자가 된 거, 노동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산업혁명과 함께 인클로즈 무브먼트와 함께 소위 도시를 배회하는 노동자라는 계급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노동자라는 계급이 만들어지고 뭐 대형기업, 초대형기업이 생기고 초대형기업이 생기면서 인사관리라는 것이 생기고 초대형기업이 예를 들어서 벌써 19세기 후반이 되면 조급은 숫자가 막 5만 명이나 되는 이런 거대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기업에 대해서 기업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그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거대 기업이 탄생한 역사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 기업의 역사 궁금하신 분들은 또 그것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거대 기업이 되면서 이제 인사관리가 필요해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업들이 정년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정년은 이렇게 독일에서 먼저 만들어지는데 독일에서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때 처음 만들어질 때 정년이 65세였어요. 65세였는데 이 독일에서 정년이 만들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 많은 정년까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이 많은 근로자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정년제를 만든 겁니다. 처음 정년을 만들 때 비스마르크 시대 때 정년이 만들어졌는데 비스마르크가 여러분 알다시피 1870년에 그 다이얼질인 프랑스 애들, 프랑스 정치도 불안하잖아요. 나폴레옹 3세 말기죠. 그래서 나폴레옹 어리석은 프랑스 애들을 이제 잘 꼬드겨 가지고 프랑스 애들이 다이얼질이니까 그 이제 냉혈한 비스마르크가 뭐 엠스 정보 조작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베를린 프랑스 대사가 가지고 온 정보를 조작해 가지고 좌우당간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당 정치가 있습니다만은 프랑스가 그 조작된 내용을 비스마르크가 공개를 함으로써 프랑스가 격분해서 전쟁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 물론 독일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격전으로 이제 몇 차례 이제 전투를 거쳐서 프랑스의 파리를 점령해 버리죠. 파리 시민들이 그 4개월에 걸쳐서 이제 파리시를 방어하는 작전을 합니다만은 그 봉쇄를 뚫고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독일이 뭐 전쟁 얘기하면 사실 끝이 없죠. 레닌그라드 포위 작전이라든지 스탈린그라드 포위 작전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독일이 러시아에서는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파리 포위 작전에서 완벽하게 이제 그 포위를 뚫고 시가전을 벌이고 파리시를 이제 탐락을 시키죠.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 가서 그 거울방, 유리방이라고 하나요? 거울방이라고 하나요? 거기 이제 베르사유 궁전 2층인가요? 거기 이제 무도회도 하는 그 거울방에 가서 소위 비렐름 1세가 이제 독일 제국이 형성되었음을 선포하고 독일 제국의 초대 황제 비스마르크가 독일 제국의 재상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비스마르크가 그 프랑스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징집제를 발령을 하거든요. 그게 독일에서 처음으로 징집제가 나온 겁니다. 이 징집제의 역사는 군대에 왜 우리 모병제 징집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징집제는 프랑스가 1789년 프랑스 혁명할 때 처음으로 징집제를 했고 이 문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은 그 징집제를 안 하고 있다가 프랑스가 이제 나폴레옹 시대 때 징집된 병력을 가지고 백전백승을 거두었거든요. 물론 마지막에 워털루에서 1패를 당하고 망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가 그걸 보고 독일도 징집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보불전쟁하던 1870년에 처음으로 징집제를 통해서 시골에 이제 독일 병력들,
시골에 있는 이제 그야말로 농사 짓던 청년들을 이제 징집제라는 이름으로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파리를 점령을 하죠. 그러니까 이 촌놈들이 전부 이제 파리에 가서 파리의 예쁜 여자들도 보고 파리에 파리는 그 당시 아주 민주주의 하느라고 굉장했죠. 그 파리를 보고 온 거죠. 파리가 그 당시 유럽의 중심이었으니까. 그래서 독일은 무지랭이 이제 시골 청년들이 전부 이제 파리에 가서 화려하고 민주적인 정치 보고 파리의 선진 문물을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문화적으로는 파리가 훨씬 윗선이었으니까 그걸 보고 시골 청년들이 전부 돌아와서 집에 안 내려가고 전부 베를린 도시를 방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야 이렇게 두었다가는 민주혁명이 또 터지겠다. 말하자면 전쟁에서는 독일이 이겼지만 파리의 민주주의라는 게 독일로 역수출되는 프랑스의 민주적 분위기가 독일로 역수출되는 그런 중차대한 정치적 위기를 맞아서 비스마르크가 일대 도박을 하는 것이 그 당시 독일에 대형 기업체들이 많았거든요. 크룹이라든지 이런 대형 기업체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청년들을 그대로 실업자로 둘 수가 없으니까 청년들을 대거 기업체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노령 근로자들을 정년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거에 내보내고 취직을 시킨 겁니다. 고령 근로자들을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필요해요. 야, 그냥 나가면 절병이니까 우리가 너희들 퇴직하고 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으로 먹여 살려줄게 하고 연금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국민연금 개시 연령하고 정년퇴직하고 일체화가 되죠. 그래서 정년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정년 이후에는 연금을 줄게 하고 이제 비스마르크가 어떤 자료에 보면 그 안을 발표하고 나서 자기 일기장에 정치적 뇌물이다. 연금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정년과 국민연금이 같은 이제 시기로 맞춰서 만들어지고 고령 근로자들을 대거 내보내고 그게 젊은 층을 취직시킨 겁니다. 말하자면 정년제도와 연금제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청년 실업 해소 방안으로 출발했던 거예요.